안녕하십니까. 중개사법의 뼈대를 세운다. 오늘은 중개사법 익힘장 해설 테마 3과 테마 4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익힘장 자료는 제 카페에 있으니까 제 카페에서 다운받아서 사용하시면 됩니다. 테마 3 중개사무소 개설 등록입니다. 중개업을 영위하고자 하는 사람은 중개사무소 개설 등록하고 중개업을 해야 됩니다. 등록하기 위해서는 어떠한 요건을 구비해서 어떠한 절차에서 중개사무소 개설 등록하고 중개업을 해야 되는지를 살펴보는 것입니다. 매 시험마다 한 문제 내지 두 문제가 출제가 되는 부분인데 여기서 이제 그 등록 신청자와 무등록 중개업입니다. 등록 신청자, 신규로 중개업을 영위하고자 하는 자, 공인중개사업 법인에 한하게 되죠. 그러면 공인중개사업 법인만 신규 등록을 할 수 있다. 이렇게 시험에 나오는 게 아니라 시험에 나올 때는 공인중개사 누구는 제외한다. 소속공에서는 제외한다. 또는 법인이 아닌 자는 중개사무소 개설 등록 신청할 수 없다. 공인중개사 법령에서 이렇게 규정이 되어 있기 때문에 시험에 나올 때는 이게 그대로 옮겨져서 문제가 만들어지게 되는 겁니다. 아닌 자는 없다 해갖고 이중부정을 써서 강한 긍정이 되는 겁니다. 이 말은 공인중개사와 법인만 신규 등록을 할 수 있다는 말이 되는 거죠. 소속공에서는 신규 등록할 수 있다 없다? 없다. 소속공에서가 신규 등록하면은 이건 이중 소속으로서 1년 이하의 징역이나 1년 이하의 징역이나 1,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지는 사유가 되게 됩니다. 그래서 이 소속공에서가 신규 등록할 수 없다. 이게 매 시험마다 한 번도 빠지지 않고 출제가 되는 지문에 해당이 됩니다. 그 다음에 이제 무등록 중개업입니다. 무등록 중개업은 무등록의 상태로 중개업을 영위한 자 이렇게 되겠죠. 무등록 중개업자가 거래계약 체결을 중개를 해줬을 때 그 거래계약은 어떻게 그대로 유효가 됩니다. 무등록 중개업자가 3년 이하의 징역이나 3,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지는 것이지 그 거래계약은 그대로 유효가 된다. 또한 여기서 무등록 중개업자에게 중개를 의뢰한 거래 당사자는 처벌 대상이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거래 당사자가 처벌 대상이 되는 것은 아니고 무등록 중개업자가 거래계약 체결을 중개를 해줬을 때 그러면 거래 당사자는 무등록 중개업자에게 보수는 줘야 된다? 안 줘도 된다? 안 줘도 된다. 이미 줬을 때 반환을 청구할 수 있다 없다? 반환을 청구할 수 있다. 부당이득으로서 반환을 해줘야 된다는 게 판례가 됩니다. 그 다음에 이제 등록 기준입니다. 중개사무소 개설 등록에서 문제가 나올 때 이 등록 기준이 시험에 나오는 경우가 가장 많습니다. 등록 기준은 공인중개사에 대한 등록 기준 몇 가지? 4가지. 중개업인의 등록 기준은 손가락 핀 거는 4개, 접은 거 몇 개? 6개. 그래서 법인의 등록 기준 6가지. 이게 이제 매 시험마다 출제가 되는 겁니다. 법인은 6가지 요건을 구비해야 되는데 상법상 회사 또는 누굽니까? 협동조합. 사회적 협동조합은 어떻게 한다? 제외한다. 자본금은 5천만 원 이상으로 설립이 돼야 됩니다. 상법상 회사에는 5가지 종류의 회사가 있는데 한명회사, 합자회사, 유한회사, 유한책임회사, 주식회사 요 5가지 상법상 회사와 협동조합이 신규 등록을 할 수 있는 겁니다. 그런데 사회적 협동조합은 제외한다. 사회적 협동조합은 신규 등록할 수 없다는 얘기입니다. 이 6가지 그 종류가 자본금은 전부 다 5천만 원 이상으로 설립이 돼야 신규 등록을 할 수 있는 겁니다. 두 번째는 법인인계업공회사가 할 수 있는 업무, 만을 영위할 목적으로 설립된 누구일 것, 법인일 것 이렇게 됩니다. 법인인계업공회사가 할 수 있는 업무 범위는 공인중개사법 14조에서 총 이 중개업 포함 7가지를 규정하게 되는데 요거만 영위할 목적으로 설립이 되게 되는 겁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 대표자는 누구를 해야 된다? 공인중개사이고 대표를 어떻게 제외한 사원 또는 임원의 얼마? 3분의 1 이상은 공인중개사일 것. 이게 이제 매 시험마다 나오는 지문인데 대표자는 반드시 공인중개사 자격증이 있어야 된다. 그 다음에 대표를 제외하니까 제외한의 반대말은 포함한 이렇게 하면 X가 되겠죠. 그 다음에 사원 임원의 얼마? 3분의 1 이상은 공인중개사일 것. 3분의 1, 이게 이제 2분의 1 이렇게 바뀌어서 틀린 지문이 나오게 됩니다. 네 번째는 대표자 임원 또는 사원 전원 및 분사무소 책임자가 무슨 교육 받았을 것, 실무 교육을 받았을 것 이렇게 되겠죠. 그 다음에 5번째입니다. 5번째는 이 중개사무소를 설치해야 되는데 중개사무소는 건축물 대정에 기재된 건물에 중개사무소를 설치해야 됩니다. 이 중개사무소 부분에서는 총 4가지를 주의해서 알아두셔야 되는데 가설건축물 대장은 어떻게 제외한다. 기재된 건물인데 무슨 검사?
준공검사, 준공인가, 사용승인, 사용검사 등을 받은 건물로서 건축물 대장에 기재되기 전의 건물을 포함한다. 중개사무소를 확보해 이르는데 확보라는 것은 소유뿐만 아니라 전세 임대차 또는 사용대차 등의 방법에 의해서 사용권을 확보하면 됩니다. 또한 여기에는 안 나와 있지만은 요건 이제 세 가지하고 그 다음에 면적 제한은 있다 없다. 면적 제한은 없다. 이렇게 됩니다. 그 다음에 여섯 번째는 사원과 임원 전체가 개업공개사 등의 결격 사유에 해당하지 않아야 된다. 이와 같은 요건을 구비해서 등록 신청을 하게 되는 겁니다. 그러면 등록관청에서는 7일 이내에 개업공개사의 종별에 따라 구분하여 등록을 행하고 등록 신청인에게 서면으로 통보를 해주게 됩니다. 그러면 등록 통보를 받고 곧바로 중개업을 하는 게 아니라 업무 보증을 설정해서 신고하면 등록관청에서는 보증 설정 여부를 확인하고 등록증을 교부해 주게 됩니다. 등록증을 교부받은 후에 업무를 개시하는데 중개 업무를 개시하기 전에 중개인이 사용할 인장을 등록관청에 등록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또한 등록관청에서는 등록증을 교부해 줬으면은 요거를 다음 달 10일까지 공인중개사협회에 통보해 주도록 규정이 되어 있는데 등록관청이 다음 달 10일까지 공인중개사협회에 통보해 줘야 되는 사항 총 6가지가 있게 됩니다. 요 6가지가 이제 시험에 자주 출제가 되니까 요거를 잘 알아두시는데 중개 업무를 수행하는 주체에 변동이 생겼을 때는 통보를 해주는데 변동이 생기지 않았을 때는 통보하지 않아도 된다. 이렇게 되겠죠. 중개사무소 등록증을 교부했으면 새로운 개업공개사가 생겼으니까 통보를 해줘야 되고 분사무소 설치 신고를 받았을 때도 새로운 업무 주체가 생겼으니까 통보를 해줘야 되고 중개사무소 이전 신고를 받았을 때 통보를 해주게 되고 그 다음에 휴업과 폐업, 그 다음에 재개업, 휴업기한 변경 신고를 받았을 때 통보를 해주게 되고 행정처분을 했을 때도 역시 통보를 해주게 됩니다. 소속공개사 중개보조원에 고용신고나 또는 해고신고를 받았을 때, 즉 고용관계 종료 신고를 받았을 때 통보를 해주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이 6가지가 등록관청에서 다음 달 10일까지 공인중개사협회에 통보해줘야 되는 사항에 해당이 되는데 중개 업무를 수행하는 주체에 변동이 생기지 않았을 때는 통보하지 않아도 된다. 가장 대표적인 게 등록증을 재교부를 해줬다. 등록증을 재교부를 해준 거는 등록증만 바꿔준 거니까 통보해줄 필요 없는 거죠. 그 다음에 뭐를 했을 때 등록증 재교부를 했을 때 통보하지 않아도 되고 그 다음에 인장 등록을 받았을 때 통보 안 해도 되고 그 다음에 업무보증 설정 신고를 받았을 때 역시 통보하지 않아도 된다. 그러면 통보해야 되는 사항과 통보하지 않아도 되는 사항 연결시키면은 문제가 만들어지겠죠. 이렇게 해서 이제 테마 3 중개사무소 개설 등록을 공부하셨고 그 다음에 개업공개사 등의 결격 사유입니다. 이 개업공개사 등의 결격 사유 이것도 이제 매 시험마다 한 문제씩 출제가 되는데 어떻게 암기하시면 되느냐 하면은 암기를 할 때는 제한 능력자가 돈이 없어서 파산을 신청하니 유예도 없이 실형을 선고하고 행정처분하고 300만 원 이상의 벌금형까지 선고하니 처음부터 끝까지 되는 일도 없다. 이렇게 해서 이제 제한 능력자 파산 그 다음에 집행유예 실형의 선고 행정처분 300만 원 이상의 벌금형 요 단어를 가지고서 이해를 하시면은 구체적인 사례가 나왔을 때 결격사에 해당하는 여부를 찾아내실 수 있을 겁니다. 제한 능력자 몇 명? 3명. 미성년자, 피성년 후견인, 피한정 후견인. 미성년자 어떤 사람? 19세 미만자. 이거보다 더 주의해서 알아둬야 되는 게 예외 없다. 이렇게 되겠죠. 19세 미만자는 혼인을 했건 안 했건 불문하고 법정대리인이 동의를 했건 안 했건 불문하고 개업공개사 등이 될 수 없다. 이렇게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피성년 후견인, 피한정 후견인은 어떤 사람? 가정법원에서 피성년 후견인, 피한정 후견이 개시임판을 받고 그 다음에 개시임판을 받은 사람, 이 사람이 바로 피성년 후견인, 피한정 후견인이 됩니다. 누구는 결격사에 해당되지 않는다. 피특정 후견인은 결격사에 해당되지 않는다. 이렇게 되겠죠. 그래서 이 피특정 후견인은 결격사에 해당되지 않는다. 이게 시험에 상당히 자주 출제가 되는 이런 지문에 해당이 됩니다. 그 다음에 파산 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자. 파산 선고를 받았느냐 받지 않았느냐 복권이 됐느냐 되지 않았느냐 이걸 갖고 획일적으로 대입하게 됩니다. 그 다음에 금고 이상의 형에 집행유예 처벌을 받았으면 유예기간 동안 결격사에 해당됩니다. 그런데
선고유예 처분은 결격사에 해당되지 않는다. 그래서 집행유예 처분을 받았을 때만 유예기간 동안 결격사에 해당되고 선고유예 처분을 받았을 때는 결격사에 해당되지 않는다. 이게 매 시험마다 한 번도 빠지지 않고 출제가 되는 지문이니까 잘 알아두셔야 되고, 또한 공인중개사법에 의한 행정처분을 받은 자, 자격 취소 처분을 받았을 때는 몇 년? 3년. 자격 정지 처분을 받았을 때는 정지 기간 동안 결격사에 해당되고 등록 취소 처분을 받았을 때는 역시 3년. 그러니까 취소 처분은 전부 다 3년 동안 결격사에 해당이 되는 거죠. 업무정지 처분을 받았을 때는 정지 기간 동안 결격사에 해당이 됩니다. 그래서 취소 처분은 3년이고 정지 처분은 정지 기간 동안만 결격사에 해당이 된다. 이렇게 이제 정리해서 알아두시면 되고, 법인인계업공회사가 업무정지 처분을 받았을 때는 위반행위를 할 당시의 사원임원, 처분을 받을 당시의 사원임원, 위반행위를 할 당시의 사원임원 전체가 업무정지 처분 기간 동안 결격사에 해당이 됩니다. 그 다음에 공인중개사법을 위반하여 얼마? 300만 원 이상의 벌금형의 선고를 받고 3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 여기서는 요거 세 가지를 주의해서 알아두시면 됩니다. 공인중개사법이 위반하니까 공인중개사법 말고 다른 법에 위반하여 300만 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았을 때는 결격사에 해당되지 않는다. 이렇게 되겠죠. 예를 들어서 음주운전으로 벌금 500만 원을 선고받은 자 몇 년? 해당되지 않는다. 음주운전은 공인중개사법 위반이 아니죠. 두 번째는 공인중개사법에 위반했다고 하더라도 300만 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았을 때 결격사에 해당이 됩니다. 그러니까 공인중개사법에 위반하여 벌금 200만 원을 선고받았을 때 결격사에 해당된다, 안 된다? 안 된다. 300만 원 미만이니까. 세 번째는 위반하여입니다. 개업공회사가 양벌 규정에 따라서 벌금 500만 원을 선고받은 자 몇 년? 해당되지 않는다. 양벌 규정에 따라서 벌금형을 선고받았을 때는 개공사가 공인중개사법을 위반한 게 아니죠. 고용인이 위반한 거지 개공사가 위반한 게 아닙니다. 그래서 300만 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더라도 결격사에 해당되는 것은 아니다. 이게 이제 대법원 판례니까 잘 알아두셔야 되고, 사원과 임원 중에 결격사에 해당하는 사원, 임원이 있는 법인, 사원, 임원이 결격사에 해당되면 법인 자체의 결격사에 해당되는데 2월 이내 해소하면은 법인 자체의 결격사는 해당되지 않는다. 이렇게 해서 이제 그 구체적인 사례가 나왔을 때 개업공회사 등의 결격사에 해당하는 조업을 찾으실 수 있으면은 매 시험마다 한 문제를 맞추시게 되는 겁니다. 이렇게 해서 오늘은 이 익힘장 테마 3과 4를 살펴봤고, 이 다음 시간에 5, 6 순차적으로 계속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